김어준의 뉴스공장. 올림픽이 끝이 났고 그리고 개식, 폐식도 끝이 났죠. 개폐식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개폐식을 연출한 송승환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우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요. 글쎄요, 아직은 좀 얼떨떨하고요. 지금 어제 끝나고 자고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것도 공동 입장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결정돼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폐막식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뭐 드론을 라이브로 띄우기로 했는데 역시 그 드론도 날씨에 되게 민감한 거라서 드론을 띄울 수 없을지가 이제 계속 아침부터 고민거리였었고요. 그 외에는 뭐 계획식보다는 일정이 짧고 리허설 일정이 짧고 해서 리허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 컸었죠. 혹시 요거는 좀 아쉬웠다. 이게 연출한 대로 잘 안 됐다 이런 거 없으세요? 어제 폐막식은 저희가 연출한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갔어요. 사실은 리허설 때 많은 부분이 에러가 있었는데 어제는 큰 에러 없이 갔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개막식은요? 개막식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 좀 눈치 못 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VIP께서 입장하시고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사이에 우리는 중앙무대 리프트를 내려서 180명의 장구 연주자를 리프트에 태우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플랜이 짜 있는데, 안 내려갔어요, 리프트가. 아무리 쇼를 날리는데도 리프트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게 못 내려가면 180명을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 지하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무대에 등장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그래서 비상용 VTR 테이블 준비하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중간에 이제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느라고 사인을 받고. OBS가 중계를 하는데 OBS에다가 계속 헬기샷을 잡으라고 그랬죠, 외경. 계속 헬기샷을 조금만 더 잡아라. 그리고 20초 이내에 안 움직이면 컨티전시 플랜으로 비상용 테이블 틀어라, 3분짜리. 그러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컨트롤을.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밤하늘을 보고 계셨지만,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일부러 그게 헬기가 계속 잡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예, 아마 헬기샷이 지금 보시면 조금 길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마지막 순간에 움직인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움직였어요. 비상용 테이블 틀기 직전에.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리프트가 좀 민감해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행히 내려가 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만약에 그렇게 장구가 안 올라왔으면은 틀 영상은 뭐였습니까?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이었고요. 그때는 개막식이었으니까. 네, 그런 영상이었죠.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로 찍어놓은 영상. 그게 그렇게 완성도가 개막식에 틀 만큼 높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땜빵이다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이런 개막식, 폐막식 때 예고 없이 짠 놀랬지 하면서 나오는 비장의 무기 있잖아요, 원래 그 기획자들한테. 네. 감독님의 비장의 무기는 뭐였나요? 글쎄요, 흔히들 와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총감독을 맡고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게 드론이었거든요. 드론. 그래서 드론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잡았고 드론으로 이제 오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인면조는 왜 넣으셨어요? 그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잘 몰랐고요. 예상 바뀌고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첫 씬을 고구려 고분 벽화의 벽화 속에 있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퍼펫으로 만들자고 미술 감독 연출 많은 사람들과 회의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은 고분벽화 속에 인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분벽화 속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었죠. 인면조가 뭐랄까요? 기괴하기도 하면서 왜 갑자기 인면조가 나왔을까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근데 조금 뭐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그 M자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좀 일본 사람 얼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M자목으로 탈모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미술 감독하고 디자이너를 불러서 그 이마에 머리 좀 심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머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저희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우리 가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인지도로만 보면 가수 사이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전망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만났었고요. 만나셨구나.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이 강남스타일을 계속 부르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계셔서 고사하셨고요. 그 대신 저희가 개막식에 강남스타일 노래를 선수 입장할 때 썼잖아요. 예. 그거는 싸이 씨가 자기가 직접 편곡해 주겠다고 해서 싸이 씨가 직접 편곡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제안을 했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아마 아시안 게임 때였죠, 싸이 씨가. 네. 그때 워낙 많은 또 비난을 그때는 받으셨었다고 그래서 참 연예인이 힘듭니다. 뭐 어떤 행사에 출연하면은 왜 그 사람 출연했냐고 비난을 하고 출연 안 하면 또 왜 안 했냐고 비난을 하니까 그렇죠. 연예인들이 참 힘들죠. 네. 이낙연 총리가 개막식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나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총리 보고를 했는데요. 연출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보고 시간이.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없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서로 연출안을 보고를 드렸는데 뭐 컨셉은 좋은 것 같지만 컨셉만 좋아서 되겠느냐. 이게 실행이 잘 돼야 되는데 과연 실행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조금 저희를 좀 못 믿는 듯한. 잔소리 많이 하셨군요. 네. 뭐 요지는 그거였어요. 컨셉만 근사하면 뭐하냐, 실행이 잘 되지 않겠냐.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섭섭한 정도였는데. 다행히 또 개막식을 잘 보시고 미안하다고 제가 워낙 요구하지도 않은 사과를 본인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했죠. 저희를 좀 이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북경올림픽이 6천억이었는데 개폐식 예산이 우리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네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도 적었나요? 다른 나라 올림픽들에게 아무리 적어도 1,000억 이상은 쓰죠. 네, 너무 예산이 적었지만 뭐 그 예산은 처음부터 적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예산에 맞게끔 연출한 거 구성을 했던 게 오히려 뭐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공연으로 치면 이제 대극장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소극장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소극장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출연 인원도 줄이고 또 공연 시간 자체도 날씨 때문에도 길게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연출안을 짠 게 오히려 또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사람 동원보다는 영상이 많이 등장한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출연하면 그게 출연하는 동안에 뭐 더군다나 평창이잖아요. 숙소 문제라 숙소 그렇죠. 비용이라든가 뭐 식대 비용이라든가 연습을 하루 하면 하루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사실 많이 못했고요.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무대 미술도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그런 무대 미술의 효과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서도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는 이제 영상 매체가 제일 좋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상 기술이 뛰어나고 또 이번에 그 영상에 참여한 우리 아티스트들이 다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 많이 의존을 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네. 공연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가령 강풍이 분다든가, 뭐 그렇죠. 눈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 출연자가 출연을 못하더라도 음악과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영상이 꼭 필요했었죠. 그 스타디움 바닥 전체에 네. 영상을 쏘는 건 어디서 쏘는 겁니까? 그렇게 큰 영상을? 그거는 60대 프로젝트로 무대를 분할해서 쏘는 거고요. 저희가 요번에 쓴 그 프로젝터는 아주 천만안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3만안시 이상을 60대 쓴 거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영상에는 좀 공을 들였거든요. 그 영상이 그 한 영상을 쏜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60대를 분할해서 그 섹션을 맞춰서 쏘는 거군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로 쏘는 걸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고 그냥 TV에서만 그래프로 처리한 건가 했더니 현장에서 다 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연출하긴 했지만 본인이 보면서 스스로 감동한 장면이 있습니까? 역시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하는 동안은 이 씬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다음 씬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 순간순간이라서 감동을 느낄 그런 여유는 없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장면이 참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지금 안도하고 있는 심정이라서. 이런 큰 행사고 나면 주변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야, 이건 진짜 멋졌어 하는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일 많이 들었던 대목이 뭔가요? 네, 역시 들어온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네네. 그리고 또 남북한 선수가 그 실루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또 김연아 선수의 성화 점화 장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성화 점화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고 거기서 잠깐 춤을 추고 성화를 붙이는 장면, 그거는 제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춤을 추었다고 보기에는. 짧은 42초간이었는데, 거기서 피겨 댄스를 본격적으로 오래 할 수는 없었고, 또 무대도 굉장히 작았고요, 아이들이. 피겨 연기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춤을 췄다고 함정님이 표현하군요.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피겨 연기를 하셨어요. 춤은 맞죠?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김연아 선수가 높은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공연하길래.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선수가 여러 번 와서 리허설을 했어요. 저희가 그 로이타 통신이 저희 정화 장면을 노출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에 아무리 숨어있는 자도 이땐 자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2시, 3시에 김연아 선수를 그 링크 꼭대기 위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했고요. 등장하는 그 디테일한 거, 또 OBS 카메라도 같이 어떻게 등장하는 게 가장 멋지게 나올지 여러 가지 뷰티 샷들을 만들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가드를 쳤죠. 가드를 쳤고 김연아 선수가 한 번 연습하고 나더니 괜찮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옆에 가드는 마련을 했었고요. 저희 스태프들이 또 밑에서 여러 명이 그 광경을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중국의 장인모 감독입니다. 네네. 그 공연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좋았어요. 네.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고요. 장영호 감독은 제가 존경하는 감독이고, 이번에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어제 마침 폐막식 끝나고 제가 컨트롤룸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어요, 장영호 감독을. 장영호 감독이 너무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칭찬을 받아서 어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다 끝나고 이제 좀 쉬시고 나서, 예. 네. 저희 스튜디오 한번 오셔가지고, 뒷이야기, 오늘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한번 하고요. 네네. 틀림없이 온갖 이야기들이 있겠죠. 아니죠. 그 이야기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을 연출한 송승환 총감독이었습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검찰이 이시영 씨를 소환했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만 남았다. 네, 이런 전망 있습니다. 일요신문 강영석 기자 연결해서 이시영 씨 검찰 출석 그리고 다스의 위장 계열 회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다스의 위장 계열사 우회 승계에 관한은 이러시면 강현석 기자의 특종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예. 가차이십니다. 예. 혹시 이러시면 강현석 기자 오늘 연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누구보다 일찍 다스 계열 회사들. 예. 예. 우리가 이제 위장 계열사라고 추정하고 하는 계열 회사들 혹은 관계 회사들에 관한 취재를 일찍 하셨어요. 폰트를 그쪽으로 네네. 잡고. 그래서 예. 다스 내부자들 혹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 다 보도는 안 됐지만 그런 관계자들 얘기를 미리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시영 씨 조사 네. 받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 얘기가 그 다스 내부에서 사실 나온 얘기였어요. 그쪽은 미리 알고 있었군요. 예,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으러 이제 올라갔다라는 네. 내용이 좀 퍼졌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검찰에 좀 확인을 해보니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게 이제 좀 보도가 좀 나오게 된 걸로.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군요. 예. 네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도 지금 곤란함 처질 텐데 이상은 회장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 내부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일단 아까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전에 정학용이라는 그 다스 부사장이 있어요. 예. 정학용 씨한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학용 씨한테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이시영 씨가 본인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말을 맞춘 게 아닐까 이런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이상은 씨도 그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 네, 이상은 회장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특검 때도 이상은 회장이 입으려면 폭탄일 수 있어서 따로 빼돌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실제로도 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해요, 평소에도. 그래서 아마 좀 소환을 했을 때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예. 네네. 이거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들은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계열사 관련해서 워낙 많이 취재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 고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고철 회사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예, 안 그래도 무슨 녹취록 보도 통해서 한번 좀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주목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누나 이기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누나 이기선 씨가 연루된 건지.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이기선 씨가 만든 회사 중에서 그 동명이라는 네. 예, 동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명이라는 회사는 실제 사업장이 없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고요. 예, 여기에 아들이 이제 김동혁 씨, 이기선 씨의 아들인 김동혁 씨, 그리고 김동석 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던 회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스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나오는 고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 만들고 남는 고철을 이거를 다스에서 받아서 이거를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제철사로 이제 고철을 납품을 해서 철 스크랩을 납품을 해서 중간에 이제 마진을 챙기는 토행세를 챙기는 이런 회사가 바로 동명이라는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다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 회사를 거치지 않고 동명이라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약에 제철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회사한테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동명이라는 회사를 굳이 중간에 끼워서 동명에다가 어떤 그런 고철 납품 권한을 주고 그리고 납품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를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게 좀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꽤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스가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 고철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명이 돈을 챙겼다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비장을 만든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이렇게 보수 단체들이 비슷한 유사한 고철 업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중간 그런 통행세 같은 거를 챙겨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으로 짧게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영 씨하고 뭐 갈등이 있는 대목으로 등장해서 고철업체. 이게 도대체 어떤 갈등인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고철업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고철업체가 있긴 있었고, 거기 갈등이 있나 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면, 고철업체가 누나 이기선 씨 명의로 돼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고철 업체니까 당연히 무슨 업장이 있거나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페이퍼 컴퍼니고, 그죠? 네. 거쳐가는 거예요, 서류상만. 예. 네, 서류상만 있고 어차피 고철을 다스에서 받을 때는 화물 트럭 같은 거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예. 이런 화물 트럭 제 기상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화물 트럭에다가 고철을 그냥 실어서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은 사실은 그런 화물 운전 기사분이 다 하고 돈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명박 일가가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스가 이 고철업체 없이 바로 그냥 팔면 되는 것을 페이퍼상에 회사를 하나 둬서 하는 일은 없이 중간에 수수료만 챙겨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다스에서 나오는 고철 양이랑 당시 고철 시세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뭐 적어도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 넘게 이게 왜냐하면 10년 넘게 이런 계약이 유지가 되어 왔고 10년 넘게 이렇게 고철을 받아서 납품해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20억 정도는 중간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좀 계산이 되거든요. 합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직원도 없고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출이 생기면 다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2016년에 이시영 씨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난 뒤로 요거를 이제 뺏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동명이라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사실은 고철 납품하게 되면은 다스한테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씨나 김동석 씨가 되게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동영 씨가 이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동혁 씨나 김동석 씨로부터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비자금이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었다 하면서 등장한 업체가 고철업체고 이것도 역시 네네. 비자금 조성의 창구가 아니었을까 뭐 일부 나눠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 그 실제로 이제 이동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 리베이트 받은 돈을 뭐 MB나 이상득에게 줬어.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고철 중간 납품 과정에서 생기는 돈을 MB 일가가 나누지 않았나. 예, 이런 좀 의혹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련해서 이제 내부자들은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뻔하니까 보이기에. 네네, 맞습니다. 이 업체가 끼일 이유가 없는데 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끼었고 거기서 돈이 당연히 회사로 네. 들어와야 될 이익이 이 고철업체로 빠졌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을 텐데 네네. 이 돈이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씩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대략 네. 예. 회사의 이야기가 대부분 정통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관계자들은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갔다고 추정들을 합니까? 이건 이제 추정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자면 취재하신 바에 의하면 추정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결국에는 이기선 씨 일가도 일부를 수수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건. 네, 중간에 수수하고 남은 돈들을 다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MB라든지 아니면은 이상득 씨, 이상은 씨한테 좀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나중에는 MB한테 흘러간 돈은 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라든지 이런데 다시 또 흘러갔을 가능성도 뭐 결국 가족에게 갔을 것이다 당연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네. 혹시 아직 취재 중이기만 해서 매우 의심되는 사안이고 기사로는 쓰지 않았지만 기왕 연결된 김에 어느 쪽을 지금 취재하고 계신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쪽 분야, 이 계열사 분야는 지금 아주 멀리 앞서신 분이에요, 강영석 기자가. 예. 최근에 이제 다스 이제 MB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이 됐던 금강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금강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다스가 뭐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내부 얘기가 있다. 된 적이 있는데 금강도 마찬가지 형태로 최근에 은행권의 대출 압박이 심해서 회사가 좀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좀 정리하려고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금강도 사실 또 이런 소문이 같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게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고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보니까 회사 아예 접어버리려고 하는. 네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 사안이 좀 더 취재가 되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시민의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임문결 소장님, 하청공장 공장장, 임상훈 하청공장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청공장장 임상훈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밀기를 하셨나 봐요. 뭐 밀다기보다도 워낙 이제 밀려 올라가고 있어요. 저절로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언급해서 순위가 강제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워낙에 이제 저 공장장님이 많이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내용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또 다시 질문하면 거기다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궁금했던 거를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또 들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패널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패널? 혼자 얘기하지 않고 두 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해 주시는 맞은편에 앉아서 저처럼 이렇게 끊지도 않고 시간 제약도 없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본 공장보다 흥하라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제목이 뭐라고요? 뉴스 하청공장. 뉴스 하청공장. 제목 좋습니다. 혹시 오늘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예전에 이제 시간 모질란다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네. 네. 저도 막 초조해하고 그랬는데. 네. 일부러 메인은 뒤로 남겨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뭔가요? 네, 몇 가지 이제 한 주간 국제 동향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 동향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권 역시나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뭐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을 안 보이죠. 뭐 교사가 무장하라는 등 이런 진짜 얘기. 진짜 그거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서부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교사 특수훈련을 받고 교사를 총기를 소지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 담까지 무슨 철조망을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난 도대체. 전 세계 어디서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왜 교사들이 칼 차고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시대로 가자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 뭐 아무튼간에 어떻게 선생님한테 총을 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나설 이제 조짐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3월 초에 3월 14일인가요? 그때쯤 되면은 학생들이 일제히 수업 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가지고 미국 총기 협회에 협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제휴를 접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항공사 같은 경우에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총기협회 회원들과의 어떤 제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걸 전부 지금 접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총기협회가 미국 로비스트, 최고죠. 압력단체 1위입니다. 순위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것은 아무리 압력 단체로서의 최고의 어떤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깨인 의식 이건 이길 수 없다.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여기에 그 당사자들인 고등학생이 스스로 나섰고 그 고등학생의 학부모에 해당되는 세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역대 이 총기 협회를 상대로 한 불매 운동이나 정치권을 상대로 한 총기 관련 운동 중에 가장 막강한 맞습니다. 운동이 될 것 그러니까 같다. 차이점이라는 것이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본인 당사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과거하고는 어떤 목소리의 힘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섰던 고등학생들이 하는 연설이나 이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때 공장장님이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우리 하천 공장 들으시는 분이 그거를 따서 그걸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걸 따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공유를 했죠. 여기는 안 올라오고 글로 올라갑니까, 그게? 아이, 너무 하천 공장에 질투를 하시기는. 청취자분들이 배신을 시작했네요. 아니, 실제 들어보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여학생,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중 여학생이 한 연설이 굉장히 울림이 커요. 네네네. 실제. 그런 울림이 이제 사회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투 운동, 미국에서 물론 미투 운동도 시작됐고 우리도 지금 한참 불을 타고 있는데 미넥스트라고. 거기서는. 네, 그렇죠. 당신이 바로 다음에 총기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적절한 조어입니다. 미넥스트. 네,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치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 할 수가. 워낙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 협회에 꽉 묶여가지고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피해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 5년 임기에 2번까지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모든 국가주석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인 장점인 주석 이후로는 물론이고 다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10년씩 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상징적인 존재일 때도 그랬고 마오쩌둥 시대도 그렇고 하여간 10년을 넘긴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헌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한한다는 그 조항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의 연임만 가능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2022년에
이제 그 2기 임기가 끝나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는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제 3중 전회죠. 3중 전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당 3차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3중 전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올린다는 거거든요. 헌법 개정안을 이제 올린다 이거.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그 회의가 열리는데 이 헌법 칭찬하는 기사 많습니다. 그거야 뭐 중국 공산당이 뭐 기관지들이나 당연히 하는 거고 일당 체제에서 이 헌법은 개정될 거고요 무조건. 그건 당연한 건데 시진핑이 3년임을 할까요? 그거 아니면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0월에 그거 욕먹을 텐데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리고 헌법에 다른 게 또 추가가 되는 것이 그 뭐 다 우리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그 체계 철학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까지 덧붙이는 게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2명은 정말 어때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운명 2명이었는데 옛날 얘기죠 그리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진핑 사상이라는 그 현 권력이 헌법에다가 이름을 넣을 정도로 무소부위의 권력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과 이 얘기는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본인이 3번 안 할 거면 왜 지금 하겠냐 뭐 이런 그런 징후가 여러 번 보였잖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그랬고 안 그랬다면은 그 7인 체제 있잖아요. 그 상무위원회 거기서도 50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간. 그럼 왜 안 들어갔을까? 근데 이제 그건 도올 선생은 다르게 해석하시던데 하여튼 그 외의 언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도올 선생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요 대목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황제 대관식이라느니 시황제라니 이런 표현도 외신에서는 등장했었죠. 그렇게 간다고. 뭐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헌법이 이 다음 달 5일인가요? 그 전인대가 열리는 것이 그때 이제 그 개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장기 집권의 길이 실제로 하는지는 이제 우리 공장장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가능성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코스 왔습니다. 메인 코스 왔더니 역시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다. 자, 오늘 메인 코스 예고만 해드릴게요. 여긴 예고편입니다. 항상. 예고편이고 본 방송은 하천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하천공장이 위장 계열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 지금 현재 지구상의 최고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 IS가 끝나면서 IS가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세력이 약화되면서 시리아가 이제 적어도 우리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는 확 줄고 관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복잡해지긴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한 우리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의 얘기를 뭐하러 듣냐 싶을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잠깐 사이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나라가. 시리아가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봐야 됩니다. 자,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너무 2분 남았어요. 남았어요? 2분을 하고 가셔야지. 너무 예고편만 하시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전 착각했어요. 자, 시리아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2011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랬을까? 보통 아랍의 봄, 그러니까는 시위의 불길이 번져서 시리아까지 와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랍에서 이제 전제군주제라든가. 또는 또는 독재라든가 여기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막 퍼져나갔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그 당시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은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니 무슨 자스민 혁명이 이런 말이 나올 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시리아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잠잠해져서 왜 시리아는 아직까지 이렇게 됐는가? 이거는 단순히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굉장히 복잡했고 아직 1분 남았으니까 내막이 있고요. 내막을 조금이라도 말씀하셔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방심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가뭄에 시달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뭄이 아니라 전 국토에 있는 85%의 가축이 죽고
그다음에 국토의 반 이상이 완전히 황폐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재수 없이 그냥 비가 안 와서 좀 그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시리아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눠 가져야 된다. 근데 시리아 난민 뭐 왜 남의 나라를 들어오냐 차단하잖아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렇게 볼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난민도 나가지만 도시로 몰려드는 이 시리아 농민들 어떻게 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물 부족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농촌이 붕괴되고 도시가 붕괴되고 근데 이거를 억압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미국과 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패권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그렇죠.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지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지하고 거기에 IS도 끼고 거기에 네. 또 중동 특유의 그 기존의 갈등 뭐 많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하청공장에서 러시아는 남하를 할 수밖에 없는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이제 영상 매체가 제일 좋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상 기술이 뛰어나고 또 이번에 그 영상에 참여한 우리 아티스트들이 다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 많이 의존을 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네. 공연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만약 강풍이 분다든가 뭐 그렇죠. 눈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 출연자가 출연을 못하더라도 음악과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영상이 꼭 필요했었죠. 그 스타디움 바닥 전체에 네. 영상을 쏘는 건 어디서 쏘는 겁니까? 그렇게 큰 영상을? 그거는 60대 프로젝트로 무대를 분할해서 쏘는 거고요. 저희가 요번에 쓴 그 프로젝터는 아주 천만안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3만안시 이상을 60대 쓴 거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영상에는 좀 공을 들였거든요. 그 영상이 그 한 영상을 쏜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60대를 분할해서 그 섹션을 맞춰서 쏘는 거군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로 쏘는 걸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고 그냥 TV에서만 그래프로 처리한 건가 했더니 현장에서 다 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연출하긴 했지만 본인이 보면서 스스로 감동한 장면이 있습니까? 역시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하는 동안은 이 씬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다음 씬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 순간순간이라서 감동을 느낄 그런 여유는 없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장면이 참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지금 안도하고 있는 심정이라서. 이런 큰 행사고 나면 주변에서 특히 전문가들이 야, 이건 진짜 멋졌어 하는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일 많이 들었던 대목이 뭔가요? 네, 역시 또 준비하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중간에 이제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사인을 받고. OBS가 중계를 하는데 OBS에다가는 계속 헬기샷을 잡으라고 그랬죠, 외경. 계속 헬기샷을 조금만 더 잡아라. 그리고 20초 이내에 안 움직이면 컨티넨시 플랜으로 비상용 테이블 틀어라, 3분짜리. 그러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컨트롤을.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밤하늘을 보고 계셨지만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일부러 그게 헬기가 계속 잡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예, 아마 헬기샷이 지금 보시면 조금 길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마지막 순간에 움직인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움직였어요. 비상용 테이블 틀기 직전에.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리프트가 좀 민감해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행히 내려가 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만약에
그렇게 장고가 안 올라왔으면은 틀 영상은 뭐였습니까?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이었고요. 그때는 개막식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 영상이었죠.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로 찍어놓은 영상. 그게 그렇게 완성도가 개막식에 틀만큼 높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땜빵이다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아하.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이런 개막식, 폐막식 때 네. 예고 없이 짠 놀랬지 하면서 나오는 비장의 무기 있잖아요. 원래 그 기획자들한테. 네. 감독님의 비장의 무기는 뭐였나요? 글쎄요, 뭐 흔히들 와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총감독을 맡고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게 드론이었거든요. 아하, 드론. 그래서 드론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잡았고 드론으로 이제 오륜을 만드는 것, 뭐 그것이 우리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 인면조는 왜 넣으셨어요? 그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잘 몰랐고요. 예상 바뀌고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첫 씬을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 벽화 속에 있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없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서로 연출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뭐 컨셉은 좋은 것 같지만 컨셉만 좋아서 되겠느냐, 이게 실행이 잘 돼야 되는데 과연 실행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조금 좀 저희를 좀 못 믿는 듯한 잔소리 많이 하셨군요. 네. 뭐 요지는 그거였어요. 컨셉만 근사하면 뭐하냐, 실행이 잘 되지 않겠냐.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섭섭한 정도였는데. 다행히 또 개막식을 잘 보시고 미안하다고 제가 워낙 요구하지도 않은 사과를 본인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했죠. 저희를 좀 이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북경올림픽이 6천억이었는데 개폐식 예산이 우리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네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도 적었나요? 다른 나라 올림픽들에게 아무리 적어도 1,000억 이상은 쓰죠. 네, 너무 예산이 적었지만 뭐 그 예산은 처음부터 적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예산에 맞게끔 연출하는 거 구성을 했던 게 오히려 뭐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공연으로 치면 이제 대극장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소극장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소극장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출연 인원도 줄이고 또 공연 시간 자체도 날씨 때문에도 길게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연출안을 짠 게 오히려 또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사람 동원보다는 영상이 많이 등장한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출연하면 그게 출연하는 동안에 뭐 더군다나 평창이잖아요. 숙소 문제라 숙소 그렇죠. 비용이라든가 뭐 식대 비용이라든가 연습을 하루 하면 하루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사실 많이 못했고요.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무대 미술도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무대 미술의 효과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서도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는 회수로 만들자고 미술 감독 뭐 연출 많은 사람들과 회의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은 고분 벽화 속에 인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분 벽화 속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었죠. 인면조가 뭐랄까요? 기괴하기도 하면서 왜 갑자기 인면조가 나왔을까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근데 조금 뭐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그 M자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좀 일본 사람 얼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M자목으로 탈모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미술 감독하고 디자이너를 불러서 그 이마에 머리 좀 심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머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저희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우리 가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인지도로만 보면 가수 사이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전망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만났었고요. 만나셨구나.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강남 스타일을 계속 부르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계셔서 고사하셨고요. 그 대신 저희가 개막식에 강남 스타일 노래를 선수 입장할 때 썼잖아요. 예. 그거는 싸이 씨가 자기가 직접 편곡해 주겠다고 해서 싸이 씨가 직접 편곡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제안을 했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아시안 게임 때였죠, 싸이 씨가. 네. 그때 워낙 많은 또 비난을 그때는 받으셨었다고 그래서 참 연예인이 힘듭니다. 뭐 어떤 행사에 출연하면은 왜 그 사람 출연했냐고 비난을 하고 출연 안 하면 또 왜 안 했냐고 비난을 하니까 그렇죠. 연예인들이 참 힘들죠. 네. 이낙연 총리가 개막식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나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총리 보고를 했는데요. 연출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보고 시간이. 그리고 아무래도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올림픽이 끝이 났고, 그리고 개식, 폐식도 끝이 났죠. 개폐식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개폐식을 연출한 송승환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우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요. 글쎄요, 아직은 좀 얼떨떨하고요. 지금 어제 끝나고 자고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입장이 갑자기 전날 밤에 결정돼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폐막식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드론을 라이브로 띄우기로 했는데 역시 그 드론도 날씨에 되게 민감한 거라서 드론을 띄울 수 없을지가 이제 계속 아침부터 고민거리였었고요. 그 외에는 계획식보다는 일정이 짧고 리허설 일정이 짧고 해서 리허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 컸었죠. 혹시 요거는 좀 아쉬웠다. 이게 연출한 대로 잘 안 됐다 이런 거 없으세요? 어제 폐막식은 저희가 연출한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갔어요. 사실은 리허설 때 많은 부분이 에러가 있었는데 어제는 큰 에러 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개막식은요? 개막식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좀 눈치 못 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VIP께서 입장하시고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사이에 우리는 중앙무대 리프트를 내려서 180명의 장구 연주자를 리프트에 태우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플랜이 짜 있는데, 안 내려갔어요, 리프트가. 아무리 쇼를 날리는데도 리프트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게 못 내려가면 180명을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 지하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무대에 등장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그래서 비상용 VTR 테이블